그냥 밑바닥에서 기어다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병사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준호 병사는 어디 있나? 설마 내 아들이?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대에서 제가 들은 첫 말은 이거였습니다. 야, 너는 그냥 밑바닥에서 기어다녀. 이어지는 괴롭힘과 따돌림, 진급. 진급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몰랐죠. 그 밑바닥에 있던 고졸 1등병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를요. 그리고 그 진실은 하늘에서 별 2개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23살 고졸 출신 1등병이죠. 아니, 정확히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육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낡은 인식표 하나랑 함께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저를 버린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몰랐던 거죠.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그냥 아기 때 발견됐다고만 하셨거든요. 입대하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기계 돌리는 소리만 들으며 살았어요. 손톱 사이마다 기름때가 끼고 온몸이 쇠냄새로 배어 있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공장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기계를 돌리는 일이었는데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바로 반장이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준호,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휴대폰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좁은 고시원에 돌아가면 할 일이 없었어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가족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군대에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어요. 입대하는 날부터 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배웅 나오셔서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편지 자주 써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버스에 올랐죠. 뒤돌아볼 사람도 없었어요. 너 부모 뭐 하시는데? 입대 첫날 동기 최민석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령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친구였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 진짜? 그럼 백이 하나도 없네. 여기서 힘들겠다. 최민석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여기서도 똑같겠구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구나. 훈련은 어땠냐고요? 전 항상 1등이었어요. 사격, 체력, 전술 뭐든지 최고였죠. 체력 검정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사격에서는 명중률이 98%였어요. 전술 훈련에서도 제가 제일 빨랐죠. 하지만 그게 뭐 소용이 있었나요?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앞에서 봤는데 저는 늘 꼴찌였거든요. 줄을 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먼저 와서 줄을 서 있어도 다른 애들이 와서 새치기를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또 마지막이네. 급식병 한 동수가 국자로 바닥을 긁어서 주더라고요. 국물도 거의 없고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걸로 말이에요. 맛있는 반찬들은 이미 다 떨어진 후였죠. 김치조차 시큼하게 변한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걸 받아 들고 자리에 앉으면 다른 애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야, 이준호. 너 진짜 불쌍하다. 백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더 괴롭힘만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빨리 밥을 먹고 자리를 떴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이었지만 말이에요. 생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자리는 연줄 있는 애들이 다 차지하고 저는 환기구 옆 구석진 곳이었죠. 밤에 소음도 심하고 바람도 들어와서 정말 최악이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자리였어요.
준호야, 거긴 원래 아무도 안 쓰던 자리인데. 병장 박성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놈이나 어울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계급도 낮고 백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보육원에서 다른 애들은 가족들이 면회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안아주기도 하던데 저는 늘 혼자였어요. 나는 언제 가족이 올까? 어린 마음에 늘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찾으러 올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게 됐어요. 아, 나는 정말 버려진 존재구나. 군대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면회 오는 날이면 다른 애들은 들떠 있는데 저는 그냥 훈련하거나 청소를 했어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창고에 숨어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해도 차별받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뭘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까? 부모 얼굴도 모르고 생일도 정확하지 않고 이름조차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잖아요. 이준호라는 이름도 진짜 제 이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열심히 사는 거 말이에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세면을 하는데 창고 청소는 늘 제 몫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쓰고 나가면 끝이지만 저는 뒤처리까지 다 해야 했거든요. 특히 박성수 병장이 심했어요. 일부러 창고를 더럽혀 놓고는 저를 불렀거든요. 야, 이준호. 창고 더러워졌어. 내가 치워. 왜 제가 해야 하나요? 뭐? 이 자식이 감히 대드네? 너 같은 거지 새끼가 뭘 안다고? 박성수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맨손으로 해야 했어요. 고무장갑 같은 건 주지도 않았거든요. 더러운 걸레물이 손에 묻어도 참아야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죠. 역시 고졸은 이런 일이나 해야지. 중사 정태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급은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더 심한 괴롭힘만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빨리 일을 마치고 자리를 떴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준호 진짜 불쌍하다. 백이 없으니까 저런 거야. 부모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보육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요. 제가 10살 때였나? 그때 처음으로 제 출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준호야, 너는 아기 때 보육원 문 앞에서 발견됐단다. 인식표 하나와 함께 말이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군대에 와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인식표였을까요? 보통은 편지나 다른 물건을 남기잖아요. 사진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더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훈련 중 사고로 실종되어 전사 처리됐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자세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부대였는지 무슨 훈련이었는지 계급이 뭐였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군인이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주 상상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멋진 군인이었을까?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아라는 이유로 더 무시당했죠. 보육원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이라도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저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면 다른 애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늘 보육원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잘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하곤 했어요. 내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보육원을 나온 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정말 좁고 답답했거든요.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부엌은 공용이었고 밤에는 다른 방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됐어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공장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가족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들 부모님 얘기, 형제 얘기를 하는데 저만 조용히 있으니까 어색했죠. 준호야, 너는 가족이 어떻게 돼? 어느 날 선배가 물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 그럼 혼자구나. 힘들겠다. 그런 식으로 동정받는 것도 싫었어요.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군대에 입대하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입대자들을 봤어요. 모두 가족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하며 격려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배웅해줄 사람도 없고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군대에서는 좀 다를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거든요. 입대 첫날부터 차이가 났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저는 최소한의 것만 가져왔어요. 돈이 없어서 좋은 걸 살 수도 없었거든요. 와, 이거 좋은 거네. 부모님이 사주셨어? 최민석이 다른 친구의 물건을 보며 말했어요. 응, 우리 아버지가 군대 출신이라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아시거든.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왔거든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군대 생활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진급 발표가 있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성적도 좋고 근무 태도도 모범적이었는데 또 빠졌더라고요. 동기들은 하나둘 상급자가 되어 가는데 저만 1등병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불쌍하다. 최민석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령이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진급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싶었거든요. 태생적으로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인식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버지 것일까? 혹시 그냥 우연히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저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허무했어요. 아무리 상상해봐도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일 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당직 근무를 서게 됐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조용했죠. 그런데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거든요. 박성수 병장이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끝났습니다. 입금 확인했고요. 뭔가 수상했어요. 새벽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걔는 빠졌어요. 고졸이라 어차피 민원도 못 넣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저 얘기를 하는 건가? 진급에서 빠진 걸 말하는 건가? 다음번에도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가 통화를 끊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몰래 일지를 쓰기 시작했죠. 당직 근무 중에 보는 이상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에 또 봤어요.
정태현 중사가 누군가한테 봉투를 건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병사들한테만 포상을 몰아주는 것도 눈에 띄었죠. 이번 주 모범 병사는 최민석 병사입니다. 또 최민석이었어요. 실력은 저보다 떨어지는데 계속 상을 받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심지어 후임들한테 돈을 걷는 것도 봤어요. 청소용품 사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간부들이 나눠 가져가는 거였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준호야, 너는 왜 맨날 혼자 있어? 어느 날 같은 소대 후임인 강대호가 물었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형들이 너를 좀 이상하게 보던데. 너 뭔가 불만 있어? 대호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 부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적응 중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적응은커녕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하지만 후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급식실에서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급식병 한동수는 아예 대놓고 차별을 했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고기 반찬을 많이 줬는데 저한테는 국물에 떠다니는 기름덩어리만 주더라고요. 준호야,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 거짓말인 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뒤에 서 있는 애들한테는 고기를 잔뜩 퍼주거든요. 저는 그냥 받아들고 자리로 갔어요.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면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준호 또 짜장 먹네. 백 없는 놈은 저렇게 살아야지. 불쌍하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지만 굶을 수는 없었거든요. 생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기구 옆자리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밤에 바람 소리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준호야, 거기 춥지? 어느 날 박성수 병장이 일부러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완전히 얼어 죽겠네. 그래도 참아야지. 너 같은 놈은 어디 가도 그런 자리밖에 못 써. 그렇게 말하고는 킬킬 웃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계급 차이가 있으니까요. 훈련에서만큼은 제가 최고였어요. 사격, 체력, 전술 모든 면에서 1등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야, 이준호. 너 사격 잘하네. 고졸치고는 괜찮잖아? 항상 고졸치고는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냥 잘한다고 인정해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체력 검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점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이 잘하면 대단하다.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달라 이런 말들을 해주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전술 훈련에서도 제가 제일 빨랐어요. 지도를 보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가장 짧았죠. 하지만 포상은 다른 애가 받았어요. 최민석이었죠. 이번 전술 훈련 우수자는 최민석 병사입니다. 말이 안 됐어요. 분명히 제가 더 빨랐는데 왜 최민석이 상을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받아서. 최민석이 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게 공정한 건가? 실력보다는 연줄이 더 중요한 건가? 밤에 혼자 훈련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손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능력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실력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누군가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돌아보면 김원사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안쓰러운 것 같았거든요. 김원사는 다른 간부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겠죠. 어느 날 밤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침상 옆에 물병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차가운 물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말랐는데 딱 필요한 거였거든요. 며칠 후에 알았어요. 역시나 김원사셨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쩍 놓고 가시는 거였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무시할 때도 김원사는 제 식판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셨죠. 야간 훈련이 끝난 날엔 다른 사람 몰래 김밥 한 줄과 우유를 제 침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를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도 말이에요. 진급 발표가 있던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또 빠졌으니까요. 성적도 좋고 근무 태도도 모범적이었는데 왜 계속 진급에서 누락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속상하겠지만 참아. 너는 백이 없으니까. 최민석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백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뜻이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야 하나? 인식표를 꺼내서 봤어요. 낡고 바랜 끈이었지만 제게는 부모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이걸로 뭔가 알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식표였어요. 다른 사람들 것과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거든요. 누군가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려고 했다는 증거.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답이 곧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갑자기 부대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우수 훈련병 홍보 영상을 촬영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사격과 전술에서 계속 1등을 했으니까 모델로 나오라는 거였죠. 평소 같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그때는 별로였어요. 어차피 이런 거 찍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진급도 못하는데 영상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더라고요.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하고 조명도 맞추고 꽤 본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사격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전술 동작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동작을 촬영했어요. 사격하는 모습, 엎드려서 기어가는 모습, 수류탄 투척하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찍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인터뷰도 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이었는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준호입니다. 나이는요? 23살입니다. 출신은 어떻게 되시나요? 고졸이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 마지막 대답을 할 때 조금 망설였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군 생활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으시다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PD가 말했어요. 이 영상이 연대 본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홍보 자료로 쓰일 거예요. 연대 본부라니. 그런 높은 곳까지 간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바는 아니었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연대 본부에서는 소장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소장이 영상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 영상인 줄 알았다고 해요. 우수한 훈련병의 모범 사례 같은 영상 말이죠. 하지만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 이름표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이준호라는 글씨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고 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대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목에 차고 있던 인식표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낡고 바랜 인식표가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대요. 설마 저 아이가. 소장이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급하게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기록들을 뒤져보면서 말이에요.
20년 전 훈련 기록, 사고 보고서, 실종자 명단까지 다 찾아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발견한 거죠.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다는 기록을 말이에요. 그 순간 소장의 손이 떨렸다고 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였거든요. 20년 동안 찾고 있던 아들이 바로 그 영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편 김원사는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비밀리에 모아둔 파일들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중요한 서류들 같았어요. 혹시라도 필요할 날이 올 줄 알았지. 김원사가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파일들은 부대의 진급 특혜에 관한 기록들이었어요. 누가 얼마를 주고 진급했는지, 어떤 연주를 썼는지, 어떤 병사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는지 다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사는 오랫동안 이런 부조리를 지켜봐 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계급도 낮고 권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대 본부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고위 간부들이 자주 회의를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죠. 김원사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게 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홍보 영상 촬영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간부들도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박성수 병장도 평소와 달랐어요. 저를 괴롭히는 것도 조금 줄어들었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태현 중사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강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뭐가? 요즘 간부들이 좀 이상해. 평소보다 조용하고. 저도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훈련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생각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구나.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하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날 때가 온 거였어요. 김원사는 그날 밤 파일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박성수와 정태현의 부정행위, 진급 특혜 현황, 제가 받은 차별 대우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나. 김원사가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연대 본부에서는 소장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훈련사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고 제 보육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내 아들이 맞다. 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기상나팔이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어요. 모든 게 평범한 하루의 시작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였어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기상나팔이 울리고 세면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간부들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김원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김원사가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훈련이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체력 단련을 했는데 오늘따라 더 열심히 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준호야, 오늘 컨디션 좋네. 강대호가 말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몸이 가벼웠고 마음도 이상하게 설렜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급식실로 가는 길에 김원사를 봤어요. 평소와 달리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따뜻한 미소였어요.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한동수가 평소보다 많이 퍼줬거든요. 고기 반찬도 제대로 주고 국물도 충분히 줬어요. 오늘은 특별히 많이 줄게. 한동수가 말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른 애들 반응도 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놀리지 않고 조용했어요. 최민석도 평소와 달리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강대호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게. 간부들도 그렇고.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휴식 시간에 김원사가 저를 불렀어요.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었거든요. 네, 원사님. 오늘 오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인가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원사의 표정이 진지해서 대충 넘길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라니? 제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훈련이 시작됐어요. 전술 훈련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했어요. 뭔지 모르게 오늘은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침상 위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작은 상자였는데 김원사가 놓으신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따뜻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집에서 싸운 것 같은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깍두기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제 이런 정성스러운 밥을 먹어봤나 싶었거든요. 보육원에서도 늘 단체 급식이었고 공장에서도 혼자 컵라면으로 때웠는데 이런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만약 제게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도시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는 도시락을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메모도 넣어주시고. 김원사는 여전히 말없이 지나가셨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었죠.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보내주신 택배를 받으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김원사가 주시는 도시락이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웠죠. 적어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게.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용기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김원사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뒀죠. 감사하다는 메모도 함께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썼어요. 원사님 맛있는 도시락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짧은 글이었지만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저녁 점호 시간이 됐어요. 평소와 똑같이 줄을 맞춰 섰는데 간부들 표정이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김원사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다. 소대장이 말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집중했어요. 내일 연대 본부에서 중요한 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모든 병사들은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라. 연대 본부에서 방문이라니? 누가 오는 걸까요? 궁금했어요. 특히 이준호 병사는 내일 특별히 준비하라.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어요. 왜 저만 따로 준비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내일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 김원사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나서도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저만 특별히 준비하라는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식표를 다시 한번 봤어요. 언제나처럼 낡고 바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극적일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큰 변화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기상나팔과 함께 깨어났는데 뭔가 달랐어요. 공기 자체가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간부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김원사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부대 상공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훈련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뭐야 저거? 군용 차량인가? 병사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부대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간부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박성수와 정태현이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차량들이 부대 입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폴폴 날리면서 엔진 소리가 엄청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공식 방문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더 급하고 더 중요해 보였어요.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강대호가 말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거든요. 첫 번째 차량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멀리서도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별이 2개나 달려 있었어요. 소장님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소장님이라니. 이런 높은 분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참모들이 우르르 따라 내렸습니다. 다들 계급이 높아 보였어요. 중령 대령급들이 수두룩했죠. 이런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우리 부대에 오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소장이 곧바로 우리 부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는데 뭔가 중요한 일로 온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단호했고 눈빛도 날카로웠죠. 소대장이 황급히 뛰어가서 격례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소대장 대위 김민수입니다. 하지만 소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 병사는 어디 있나? 소장이 물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왜 찾는 거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런 높은 분을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저를 찾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 병사 맞습니까? 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긴장했거든요. 소장이 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제 얼굴과 목에 걸린 인식표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최민석과 박성수도 입을 벌리고 구경하고 있었죠. 대체 뭐가 일어나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소장이 갑자기 물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목에 걸린 인식표는 어디서 났습니까? 보육원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확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따라오십시오. 소장이 말했어요. 명령조였지만 평소 간부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부드러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소대 본부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쿵쾅쾅쾅 뛰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저를 찾는 건지. 뒤에서 동기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무슨 일 저질렀나? 아니야. 상 받는 거 아닐까? 소장이 직접 올 정도면 엄청난 일인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정말 상을 받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대 본부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장과 단둘이 남게 됐죠. 정말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긴장감이 온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장이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참 복잡했어요.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고 미안한 듯도 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쉽게 입을 열지 못하시더라고요. 앉으십시오. 소장이 말했어요. 저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등을 곧게 펴고 무릎도 꿋꿋하게 세우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목에 걸린 그 인식표 어디서 났습니까? 보육원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제가 아기였을 때 이것과 함께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장의 눈에서 뭔가 빛이 났어요. 확신에 찬 빛이었죠.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훈련 중에 사고로 실종되어서 전사 처리됐다고만 들었어요. 소장이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똑같은 인식표였죠. 제 것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다른 정도까지 비슷했어요. 이건 내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똑같은 인식표를 가지고 계신 거지? 우연의 일치인가? 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나는 특수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험한 산악 지역에서 생존 훈련을 하던 중이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훈련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의식을 잃었고 동료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을 거다.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기억도 많이 잃었었고 가족들은 내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상태였지. 그래서 내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너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내가 너를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혹시 정말로 제 아버지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찾고 있던 아버지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소장으로 말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저를 찾지 못했는지. 미안하다. 소장이. 아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진짜 따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드디어 저도 그 느낌을 알 수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후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다. 기억을 잃었었거든. 그래도 찾아주셨잖아요.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너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나간 후였다. 그때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소장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구나 싶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아가 아니었다는 걸.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는 거요. 아버지. 그 말을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20년 만에 부르는 아버지였죠. 그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김원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파일 봉투를 들고 있었죠. 평소보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가 느껴졌어요. 소장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김원사가 파일을 아버지께 건네드렸어요. 이게 그간의 진급 특혜 기록입니다. 이준호 병사 전역 후에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버지가 파일을 받아서 훑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군. 네,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돈으로 진급하고 연줄로 특혜받고 그런 걸 보면서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김원사가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죠. 부정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심정 말이에요. 특히 이준호 병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했습니다. 실력은 최고인데 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차별받았거든요. 어떤 차별을 받았나? 아버지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급에서 계속 누락됐고 급식 배급도 차별받았습니다. 창고 청소 같은 힘든 일은 항상 이준호 병사 몫이었고요. 김원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또한 상급자들의 괴롭힘도 심했습니다. 박성수 병장과 정태현 중사가 특히 심했는데 이준호 병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들을 불러라.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분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이 급전개됐어요. 감찰단이 급파됐고 부대 간부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성수와 정태현도 포함됐죠.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성수가 버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증거가 다 나왔거든요. 김원사가 모아둔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누가 얼마를 받고 진급시켜줬는지, 어떤 특혜를 줬는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준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일까지. 정태현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부정부패 혐의로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놈들이 벌 받는 걸 보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니까요. 중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간부들은 벌벌 떨고 병사들은 웅성거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준호 아버지가 소장이라니. 진짜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네. 아, 진작 알았으면. 동기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놈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아버지 덕분이 된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며칠 후 공식적인 진급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명예 진급으로 상급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전 병사들 앞에서 공개 사과가 있었거든요. 소대장이 나와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이준호 병사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진작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죠. 동기들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민석은 아예 말도 못 걸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장이라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준호야, 그동안 미안했어. 몇몇 애들이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화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김원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군 생활하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원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 이해관계 없이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다시 부대에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전 부대원이 모인 가운데서 말이에요. 운동장에 모든 병사들이 집합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였죠. 간부들도 다 나와서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심지어 다른 부대에서도 참관하러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으신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준호 병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드디어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 된 거니까요. 이준호 병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서 제게 걸쳐주셨어요. 별 2개가 달린 정복이었죠. 물론 제가 소장이 된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정복을 입으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무겁기도 했지만 든든하기도 했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 누구도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위력이 있었어요. 소장의 말이니까요. 그때 김원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전체 부대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간부들도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례. 누군가 구령을 외쳤어요.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는데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 덕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죠. 드디어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박성수와 정태현도 격리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았죠.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민석도 복잡한 표정으로 격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백없는 놈이라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제 아버지가 소장이라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아버지와 함께할 미래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걸었어요. 부대 안을 천천히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았어요.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든든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힘들었다. 기억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 가족이 있었다는 건 기억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럼 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겠네요. 물론이지. 보육원마다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너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나간 후였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었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혼자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돌리는 소리만 들으며 살았죠.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부대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단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가장 강한 가족은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법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 생활은 마저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야. 너에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김원사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원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시다. 너를 위해 많은 걸 해주셨어. 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더 이상 부정부패나 특혜는 없었죠. 모든 병사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됐어요. 박성수와 정태현은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다른 간부들도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어요. 부대 전체가 깨끗해진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소장의 아들이고 당당한 군인입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를 만난 것도, 김원사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것도,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말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던 그 외로운 아이는 이제 없어요. 공장에서 혼자 일하며 외로워했던 청년도 없어요. 군대에서 차별받았던 병사도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저는 소장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아버지와의 그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